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찬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모험의 신박 오늘 8월 14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주말에는 이제 비도 안 오고 날씨도 공기도 약간 아침에는 시원하죠. 밤에도 좀 시원해졌고 오늘은 다시 아침에 오는데 좀 약간 덥다는 느낌도 받았지만 확실히 입추 이후에 날씨도 좀 좋아졌습니다. 오늘은 중국 크게 중국 계속 안 좋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팩트 체크를 하면서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좀 정확하게 진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얘기 좀 해보고요. 그리고 디지털 중동 붐 있다고 하면서 스타트업도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도 진출한다라고 돼 있고 상장사 실적이 상저하고라더니 3분기에 영업이익 전망치를 31%나 낮췄네요. 그런 부분도 있고 오픈런을 즐기던 명품사들 파티는 끝났다. 이런 기사도 있어가지고요.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기사를 모르고 7개나 나왔네요.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웬만하면 삼천포 여행은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가 많아가지고요. 중국 부동산 업체 연쇄 디폴트 위기, 일본 장기 침체 초기와 닮은 꼴이라고 돼 있는데요. 사진이 나오는데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사인 삐구이위안 컨트리 가든이 장수성 전장에 건설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촬영한 사진이다라고 돼 있는데 무슨 미래 도시 같은 느낌도 드네요. 약간 싸한 느낌. 중국 최대 민간 부동산 개발 업체였던 헝다 그룹에 이어서 대형 업체인 삐구이위안과 완다의 도미노 디폴트 위기로 중국 경제가 거품 붕괴와 함께 일본식 장기 침체에 빠져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블룸버그 등 외신들은 14일부터 삐구이위안의 11개 위안화 채권 약 56억 위안, 한 1조 원어치네요. 거래가 중단됐다고 하고요. 채권 시장의 패닉을 진정시키기 위한 긴급 조치인데 올 초 80에서 90센트였던 삐구이위안 채권 값이 지난 11일 8센트 아래로 10분의 1 토막 난 상태라고 합니다. 거래 재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고요. 헝다와 함께 중국 신규 주택 판매 1위를 다투던 중국 신규 주택 판매 1위 회사였네요. 지난 6일 만기가 된 액면가 10억 달러 채권에 대한 이자를 갚지 못하는 유동성 위기에 빠졌네요. 삐구이위안은 일단 30일간 이자 지급 유예를 적용받았고요. 그 이후에도 못 갚으면 디폴트가 선언됩니다. 번 돈으로 빚도 못 갚는 중국 부동산 개발 기업들이 쭉 나오는데요. 허징 타이프 그룹, 삐구이위안, 야쥐러, 이름이 그냥 야질러 이런 좀 느낌이네요. 야쥐러, 위안양, 신청 이렇게 쭉 있습니다. 중국 국내 총생산 GDP의 25%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면 미중 갈등과 디플레이션으로 침체된 중국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수가 있다. 중국 경제의 부동산 비중은 한국, 일본보다 높다고 하네요. 한국, 일본이 약 20%네요. 20%고 중국이 25%. 누적된 부채가 임계점을 넘어서면서 자산가치 붕괴와 경제 위기로 분출하는 민스키 모멘트가 닥칠 수도 있다. 부동산 업체에 돈을 빌려준 은행의 부실 채권이 늘어나
은행 건전성도 훼손된다. 다급해진 중국은 13일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서 외자기업에 중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보장한다는 방침을 내놨고요. 하지만 꺼져가는 경기의 불씨를 되살릴지는 미지수라는 평가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올해 중국 상황이 1980년대 부동산 거품이 터진 후에 일본 상황과 비슷하다는 주장이 있다면서 기업 가계가 모두 빚 갚기에만 몰두하느라 경제 성장이 하향 곡선을 그리는 일본식 대차대조표 불황의 발판이 마련됐다고 전했고요. 뉴욕타임즈는 중국의 경제적 취약성을 거리는 시한폭탄에 비유한 바이든 미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지난 10년간 세계 경제 성장의 40%를 담당해온 중국 경제의 침체는 세계 경제에 우려스러운 위험 요인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동산 침체로 중국 경제 결정타 맞나? 라고 돼 있는데 비구이 위안의 전체 빚이 1조 4,300억 약 263조 엄청 크네요. 전체 빚은 21년 디폴트를 선언한 헝다그룹의 부채가 2조 위안 약 368조 였는데 두 회사 부채만 합쳐도 올해 우리나라 예산 638조에 맞먹는다. 헝다에서 시작된 도미노 디폴트 공포는 지난달 완다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다렌 완다 상업관리 집단 디폴트 위기로 재점화됐고 비구이 위안까지 휘청이며 현실이 됐다. 비구이 위안이 중국에서 벌인 건설 프로젝트는 3천여 건으로 헝다 700건의 4배 이상이나 되네요. 블룸버그는 비구이 위안의 어떠한 디폴트도 헝다 때보다 중국 주택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했네요. 이야, 그래요. 지난달 공시를 통해 최근 2년간 146조 원 적자를 냈다고 밝힌 헝다는 중국 당국의 3도 홍선 레드라인 규제에 걸려서 자금난이 심화됐고요. 3도 홍선 1안 선수금을 제외한 부채 비율 70% 이상. 선수금이 이제 미리 받은 돈이라서 대차 대조표에 보면 부채로 잡히잖아요. 네. 미리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네, 아무튼 이 선수금을 부채라고 보기에는 좀 그러니까 선수금을 제외한 부채 비율을 따로 걸러내서 이자를 줘야만 되는 뭐 그런 부채를 얘기하는 거고요. 순부채 비율 100% 이상 단기 부채가 자본금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중 하나라도 걸리면 신규 대출이 막히고 기존 대출은 회수된다고 합니다. 3도 홍선. 예. 빨간 레드라인이 3개가 있는데 부채 비율 70% 이상이거나 순부채 비율이 100% 이상이거나 단기 부채가 자본금을 초과하는 경우. 네. 완다그룹은 지난달 말 계열사 지분을 급처분해서 4억 달러를 마련해서 만기가 돌아온 채권을 상환을 했지만 연말까지 홍콩 증시에 성장하지 못하면 300억 위안 약 5조 5천억 원을 투자자들에게 되돌려줘야 하네요. 하지만 중국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실적 악화로 상장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저라도 완다그룹 상장하면 투자 안 할 것 같은데요. 헝다와 완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적을 후원했기 때문에 자금난을 겪게 됐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거 제가 늘 얘기하던 거잖아요. 그렇죠? 시진핑 주석 바로 앞이 후진타오였죠. 후진타오 주석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했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장쩌민, 강택민 했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제 중국의 부동산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 그때 부동산 부자가 됐던 그룹들, 헝다나 왕다가 시진핑 주석이 계속
장기 집권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후진타오 장점인 시절에 이렇게 커온 기업들은 아무래도 뭐 정경유착으로 인해서 시진핑의 정적들하고 연관이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마치 우리나라에서 뭐 적폐청산, 저는 이런 개념으로 헝다와 완다를 죽인다라고 봤었거든요. 그래서 헝다와 완다로 인해서 중국발 위기가 오는가라는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주인만 바뀔 뿐이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드렸고요. 말 나온 김에 말씀을 좀 드리면 중국발 위기가 오기 위해서는요. 지금 읽다 보면 야 이거 옛날에 우리나라 IMF 전에 나타난 현상 아니야?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아주 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큰 차이점은 뭐냐면 뭘 것 같습니까? 어떤 나라든 미국도 그랬고 그리스도 그랬고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외환 위기 상황이 오려면 누적된 무역 수지 적자가 있어야 됩니다. 자본 수지가 아니고요. 자본 수지는 무역 수지가 계속 적자되는데도 우린 그때 한국도 자본 수지가 흑자가 났었거든요. 계속 투자금이 들어왔다가 뭐야 이 한국 펀더멘털이 되게 안 좋네 하면서 그 투자 자금을 싹 빼버리니까 그동안 무역 수지로 벌어놓은 달러가 없으니까 그래서 외환 위기가 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중국발 위기는 벌써 십몇 년 내내 중국발 위기 이러는데 지난 작년 한 해만 1조 달러 벌었다 했잖아요. 무역 수지로 1조 달러 1,300조를 버는데 중국 내부에서 저런 부실 기업이나 산업이 좀 부실화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겪었던 그런 또 그리스나 남유럽 국가가 겪었던 그런 외환 위기 상황은 오지 않을 거다. 와도 굉장히 마이너하게 지나갈 거다. 그 얘기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서 중국발 위기로 2015, 16년도에도 이거 중국 위기가 오나 했다가 16년 하반기, 17년, 18년 초까지 올라간 거 못 먹었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때도 헝다 그룹 때문에 헝다의 위기가 뭐 되냐 해서 안 됐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리셔플링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산업의 리셔플링이 또 일어나기도 하고 저런 부동산 같은 경우 우량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주인이 바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 정적 요 얘기 좀 뒤에도 읽어볼게요. 헝다 창업주 시자이는 시주석이 속한 태자당과 대립해온 공청단 상하이방과 가까이 지냈고 완다그룹의 완젤린 회장은 태자당 내 시주석의 경쟁자인 보시라이를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랬군요. 시주석이 투기 억제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정치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이들을 손을 봐줬다는 시각이 많다. 중국 부동산 혹시 이 기자님도 저의 웜의 신박을 혹시 계속 보시는 거 아닌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요. 최형석 기자님과 김원정 기자님이었네요. 언론계에 계시는 분들도 꽤 많이 보시더라고요. KBS의 머니올라 또 제가 촬영하러 가면 그 머니올라에 진행하시는 부장 기자님도 웜의 신박을 꾸준히 보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자분들이 이렇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해서 기사를 써주시면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과거의 사례랑 좀 비교를 해보면서 저만 해도 저는 이제 투자자니까요. 그죠? 투자자로서 이 기사를 어떻게 해석을 할 건가. 혹시 뭐 과거의 사례랑 비교를 해보면 요런 케이스는 요렇게 발전을 하던데 라면서 투자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지나치게 과장됐거나 지나친 우려를 나타낸 한 번씩 보면 이제 언론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좀 자극적인 기사를 쓸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유튜버들이 자극적으로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것처럼 시청률이라든지 뭐 이런 걸 조회수를 위해서 자극적으로 이제 타이틀을 딸 때도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제가 나름대로 보면서 해석을 그게 이제 우리가 신문을 보면서 내공을 키워야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입니다. 예, 신문 기사의 그 팩트의 중심으로 이 기사가 전달하고 싶은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게 좀 과장됐는지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너무 지나치게 걱정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서 이제 투자의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밑에 부동산 의존했던 지방정부 재정난이 지금 심각해졌다. 중국 부동산 시장의 부채 위기는 6,400조 원이 넘는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과 직결이 되는데 부동산 부실이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 방아쇠를 당길 수 있다는 뜻이다. 토지가 국가 소유인 중국에서는 부동산 개발업체가 은행에서 빌린 돈으로 지방정부로부터 토지 사용권을 사서 아파트를 짓죠. 아파트 신규 분양이 줄면 토지 사용권이 팔리지 않아서 지방정부 재정 수입이 급감하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21년 지방정부 재정 수입의 40% 정도는 토지 사용권 매각으로 채워졌네요. 네. 하지만 작년 토지 사용권 매각 수입은 4조 7천억 위안으로 한 864조 원 되는데 전년보다 31%나 줄었다고 합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올해도 10에서 15%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요. 작년 말 지방정부의 채무잔액은 총 35조 위안, 약 6,436조 원. 딱 우리나라 연간 예산의 10배네요. 부동산 업체가 디폴트에 빠지면 부실 채권이 늘어나서 은행 등 금융회사들의 건전성도 훼손될 수 있고 국제금융센터 이치훈 신흥경제부장은 중국 부동산이 더블딥에 빠졌고 회복세는 보기 힘들 것이라면서 중국 회사채 담보의 60%를 차지하는 부동산이 부실해지면 채권 시장도 흔들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하일드 달러 채권의 28% 정도가 디폴트 날 수 있을 것으로 복합봤고요. 이미 지난달 중국 소비자 물가는 2년 5개월 만에 작년보다 뒷걸음질 치며 마이너스 0.3%로 뒷걸음질 치며 사실상 디플레이션에 빠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난달 수출은 전년보다 14.5% 줄어서 2020년 2월 이후 3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를 했고 중국 정부의 올해 5% 안팎 성장 목표도 달성이 불투명해졌다고 합니다. 네. 일본처럼 되나 이 부분은 또 조금 다른 게 일본은 80년대 말에 아시다시피 도쿄 정도의 땅값으로 미국을 다 살 수가 있었잖아요. 네. 엄청난 거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중국 부동산이 일본 정도의 거품을 갖고 있는가라고 보면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식 장기 침체까지 그렇게 따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다음 기사는요. 홍콩도 부동산 침체, 리커싱의 청쿵그룹 신규 분양 30% 할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커싱 하면 이제 홍콩의 최고의 부자였었지 않습니까? 그죠? 홍콩도 어떻게 되는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는 중국 본토뿐만 아니라 홍콩까지 덮치고 있습니다. 홍콩 최대 갑부 리커싱의 부동산 개발 업체인 청쿵그룹은 이달 초 신규 분양 아파트를 주변 시세보다 30%나 싼 가격에 내놓았네요. 청쿵그룹이 분양가 할인에 나선 곳은 주룽반도 구룡이네요. 주룽반도 동부 야오퉁의
오션뷰 아파트 132가구네요. 위치나 교통이 모두 괜찮은데도 주변 시세보다 30% 낮은 가격에 분양 중인데 가장 싼 가구는 스퀘어미터당 14만 8,700 홍콩달러, 약 2,500만 원 수준으로 7년 전 시세네요. 그러면 3.3 곱해주면 평당 한 9천만 원, 8천에서 9천만 원 정도 되네요. 분양 시작 이틀 만에 5천 명 이상이 청약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파격적인 분양가 할인이 벌어진 것은 홍콩의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겪고 있기 때문인데 2009년 이후 13년간 상승한 홍콩 주택 가격은 작년 말 현재 21년 말과 비교해서 15.2% 하락했고요. 같은 기간 주택 거래 건수도 39%나 줄었습니다. 시장 전반이 침체기에 들어선 것인데 작년 선거에서 당선된 존 리 홍콩 행정장관,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존 리 대표님 아니십니다.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이 92만 가구의 대규모 공공주택 분양을 준비 중인 것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리 회장이 홍콩 부동산 시장을 중국과 마찬가지로 거품 붕괴 위기에 처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요. 이에 따라 그룹 내에서 부동산 자산 비중을 줄이려 한다는 것인데 홍콩은 최근 인구와 돈이 함께 빠져나가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죠. 2020년 홍콩 보안법 파동 이후 홍콩 인구가 3년 사이에 20만 명이나 줄었네요. 작년 홍콩의 개인 예탁 관리 자산 규모는 21년 대비 15%나 또 감소를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10년 앞을 내다보는 투자로 유명한 리 회장이 부동산 자산 비중을 줄이자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그는 중국 부동산 시장이 좋았던 2013년부터 4년간 상하이, 광저우 등 중국 주요 도시의 상업용 빌딩을 매각을 했네요. 130억 달러에 이르는 매각 대금으로 영국의 부동산과 통신기업 등에 투자를 했었네요. 이 리커창 회장도 그 투자의 본질을 알고 계시네요. 예. 브룩필드 자산운용의 CEO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말씀드렸죠. 네, 코어 자산을 모아가고 주변 세틀라이트에 해당되는 부동산은 경기가 좋을 때 들어가서 먹고 나온다는 거죠. 트레이딩을 한다는 거죠. 네, 중국의 부동산을 상업용 부동산을 매각해서 그걸로 영국의 부동산과 통신기업 이렇게 코어로 옮겨가는 작업을 이미 했었네요. 청콩그룹은 과거 그룹 자산 중 부동산 비율이 70%에 달한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50% 아래로 떨어졌고요. 계속 그 비율을 낮추는 추세입니다. 지난 3월 툰먼 지역에 아파트를 분양할 때에도 분양가를 파격적으로 낮췄네요. 리커싱 회장이죠, 회장. 리커창 총리랑 한 번씩 이제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 리커싱 회장 같은 경우에는 훤히 이제 보이겠죠. 네, 그다음 기사는요. 페리 타고 요크가 우르르 명동에서는 중국어 되는 직원 구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발 위기로 중국의 소비가 전체적으로 다 위축되고 뭐 그럴 것 같지만 그 1조 달러를 무역 수지로 돈을 번 기업들, 그 기업의 오너들 그리고 직원들 그런 사람들은 그 돈으로 또 막 이렇게 소비를 한다는 거죠. 예, 어디로 이렇게 쏟아져 나와서 하는지 페리를 타고 들어온다고 합니다. 중국어 현수막 걸고 요커 맞아 지난 10일 오전 인천 연수구 인천항 국제여객 터미널에
카페리를 타고 중국 칭다오에서 온 중국인 관광객들이 손을 흔들며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 등은 터미널 입구에 중국인 손님들의 방문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라고 적힌 중국어 현수막을 내걸었네요. 지난 10일 중국 정부가 자국 국민들에게 한국 단체 관광을 전면 허용한 뒤 첫 단체 입국입니다. 예. 이렇게 왁적지껄해서 오전 10시 50분쯤에 국제여객부두의 중국 칭다오에서 출발한 국제여객선 카페리, 차를 함께 실을 수 있는 여객선을 카페리라고 하네요. 카페리 뉴 골든 브리지 5가 중국 승객 118명을 태우고 도착했고요. 이 중 승객 중 84명은 요커, 관광객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따이궁, 보따리상입니다. 네, 2020년 1월 중국의 카페리 입항이 중단된 뒤 3년 7개월 만이네요.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오랜만이라서 그런지 중국 관광객들의 표정이나 목소리가 과거보다 더 들떠 있었다. 올 연말쯤이면 중국과 인천을 오가는 여객선 이용객이 예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14일 웨이하이에서 출발하는 여객선이 23일에는 쓰다오에서 출발하는 여객선이 입항할 예정입니다. 이날 경기 평택항에도 국제 여객 터미널이 있네요. 여기도 웨이하이에서 출발한 카페리에서 55명을 태우고 왔고요. 이 중엔 따이공만 48명이었다고 하네요. 터미널 한 직원은 코로나 때는 화물 운송만 했는데 드디어 여행객들이 찾아오니 참 반갑다라고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 단체 관광을 6년 5개월 만에 전면 허용하면서 요커와 따이공들이 몰려들고 있고,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화장품 로드샵에는 가게 앞에는 중국어와 한국어가 가능한 직원을 구합니다라고 적힌 구인 안내문이 붙어 있네요. 그 아래에는 알리페이 같은 결제 수단을 쓰는 중국 관광객에게 할인 혜택을 준다는 포스터도 붙어 있고요. 이 가게 직원인 중국인 백가락 씨는 중국인 단체 손님은 한 번 올 때마다 적게는 20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까지 화장품을 쓰러 간다면서 지금까지 중국인 손님이 일주일에 4-5명 올까 말까 했는데 이제 규제가 풀렸다고 하니 곧 중국인들이 몰려올 것 같다. 그동안 어려웠던 가게가 좋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중국의 관광객이 컨센서스가 올해 200만 명, 내년에 500만 명으로 지금 돼 있더라고요. 주식은 항상 기대했던 것보다 덜 나오면 주가가 빠지고 더 나오면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컨센이 내년에 500만 명인데 내년에 저는 이 500만 명을 훨씬 웃돌 거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전에는 그렇게 이제 요커들이 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리오프닝 기대를 했다가 작년에 22만 7천 명 들어왔다 했잖아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못 들어오면서 주가가 또 떨어졌고 그런 것처럼 함부로 예단하기는 조금 조심해야 되겠지만 지금 들어오는 그런 분위기라든지 단체 관광객이라는 또 규제가 풀렸고 우리가 일본을 올해 여행 갔던 것처럼 중국 요커들이 또 얼마나 오는지. 근데 하나 좀 걸리는 거는 위안화 가치가 좀 떨어지고 있는데 과거 원화와 비교한 또 위안화 가치는 안 떨어졌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한국 관광객에 있어서 최근 위안화 약세 현상이 우리도 같이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큰 제약 요건은 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다음 기사는요. 디지털 중동 붐, 스타트업도 네이버 카카오도 진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중동
얼마 전에 네옴시티 때문에 그죠? 한참 또 그쪽 막 관심을 갖다가 또 요즘은 그쪽에 대한 관심도가 싹 없어졌는데요. 예, 요럴 때일수록 체크를 해봐야 되죠. 예, 어떤 얘기인지 보겠습니다. 중동 국가들 미래 먹거리로 ICT를 강화하고 있고 한국 기업들의 새 기회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클라우드 스타트업 베스핀 글로벌은 지난 6월 중동 최대 ICT 기업 EN의 계열사 EN 엔터프라이즈와 중동 지역 합작 법인을 설립했네요. 이 합작 법인은 중동 최대 서점 체인인 자리르 그리고 아부다비 에미리트 국영 석유회사 두바이 상공회의소 등 중동의 천여 고객사를 상대로 클라우드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베스핀 글로벌 관계자는 중동 국가들은 석유를 대체할 미래 먹거리로 ICT 산업 강화에 힘을 쏟고 있지만 전문 인력이 부족해서 협력 파트너가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기술과 인력을 갖춘 한국 기업에 기회가 생기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국내 IT 기업이 오일머니를 공략하기 위해서 잇따라 중동에 진출하고 있고요. 사우디가 석유 의존도를 줄이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면서 추진 중인 비전 2030을 필두로 중동 국가들은 IT 인프라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네, 시장조사 업체 IDC는 중동, 튀르키예, 아프리카의 디지털 혁신 투자가 2026년 740억 달러를 넘길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혁신을 위한 인재와 기술이 필요한 중동 국가들이 투자 빙하기 속에서 새로운 시장을 찾던 국내 스타트업과 플랫폼 기업에 러브콜을 보내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1970년대 건설 붐에 이은 중동 디지털 붐이 온 것 아니냐. 이렇게 반응이 나옵니다. 애니메이션 아기상어로 유명한 더 핑크퐁 컴퍼니는 지난 3월 사우디아라비아 투자부와 현지 사업 확대를 위한 MOU를 체결했네요. 사우디 투자부는 콘텐츠 수출과 현지화를 지원하고 더 핑크퐁 컴퍼니는 엔터테인먼트 산업 동향과 지식재산권 성장 전략을 공유한다는 계획입니다. 핑크퐁 유튜브는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만 누적 조회수가 50억 회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네요. 온라인 서비스 OTT 샤히드와 중동 최대 통신사 에티살라트의 자체 콘텐츠 700여 편을 배급하면서 현지 수요를 공략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동이 한국 기업을 찾는 이유는 이 지역 개발과 탈석유의 필수적인 IT 인프라를 구축하고 콘텐츠 산업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인데요. 대표적인 예가 사우디에 지어질 네옴시티입니다. 사막 한가운데 길이 170km의 직선으로 건설되는 스마트 시티인 만큼 서울에서 그냥 강릉까지 그냥 쭉 건설된다고 보면 되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스마트 시티인 만큼 인공지능, AI, 5G, 사물 인터넷 등 다양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중동 디지털 전환에 나선 네카오. 중동은 국내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플랫폼 기업에도 손을 내밀고 있는데요. 카카오는 올 초에 자회사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사우디 국부펀드 PIF로 등에서 1조 2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받은 뒤 중동과의 협력을 늘리고 있죠. 최근에는 사우디 관광청과 사우디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결제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 구축, 카카오티를 활용한 사우디 내 차량 호출 관제 시스템 고도화 방안 등을 논의를 했습니다. 네이버도 사우디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전환 DX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한국의 정부 24와 비슷한 정부 행정 서비스인 슈퍼앱 사우디 국가 전체를 스캔해 가상 세계로 만드는 디지털 트윈 프로젝트 등을 추진할 전망이네요. 네이버가 별거 다 한다 그죠?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들이 국내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저렇게 기술을 어떻게 보면 뭐 수출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한번 또 해놓으면 유지 보수 관리 계속 우리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장사 실적이 상저하고라더니 3분기에 영업이익 전망이 31%나 낮아졌다고 합니다. 증권사들이 올해 1, 2분기도 많이 틀렸죠. 근데 어떤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하나의 이제 컨센서스인 거거든요. 상장사들의 올해 실적이 상반기에는 저조했다가 하반기에는 회복하는 상저하고 패턴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던 증권사들이 최근 줄줄이 눈높이를 낮추고 있다네요. 증권사 3곳 이상의 실적 전망치를 내놓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69곳의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총 20조 1367억 원으로 연초에는 29조를 추정했는데 29조 대비 30.6%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도 연초 31조에서 24조로 22.7% 낮아졌고요.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예상을 밑돌면서 주력 업종인 반도체 수요 회복이 더뎌진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는데요. 하반기부터 반도체 수요가 살아날 것으로 원래 예상을 했었죠. 연초만 하더라도 올 3분기에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7조 8천억으로 추정했다가 반도체 재고 감소가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면서 최근에는 전망치가 2조 9천억으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근데 이 2조 9천억도 정말 제대로 나오는지 봐야 되죠. 그동안에 6천억 정도 나왔는데 2분기에. 하이닉스의 3분기 영업 손실 전망치 역시 연초에는 6,500억 정도 적자 나겠지 했다가 지금 1조 7,500억으로 대폭 늘어나 있습니다. 연초 대비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오른 주요 기업은 현대와 기아밖에 없다고 하네요. 전문가들은 기업들 실적이 하반기로 갈수록 개선될 것이라는 방향성에는 대체로 공감을 하고 있는데 다만 개선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느려지고 있다는 분석이고요. 노동길 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 이익 전망 자체는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나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여전히 부진한 수출과 마진 전망 하락으로 3,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마지막 기사는 오픈런 즐기던 명품사들 파티는 끝났다인데요. 이 부분이 중요하죠. 위기가 왔을 때는 제가 명품 기업을 투자해야 된다고 했고 실제로 명품 루이비통을 만드는 회사 LVMH뿐만 아니라 많은 명품 기업들 주가가 거의 전고점을 돌파를 했었는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 뜨겁게 달궈져 온 명품 산업이 정체에 빠졌다. 올 2분기 루이비통과 리치몬드 그리고 구찌의 모기인 캐링 등 글로벌 명품 업체들이 주요 시장이 미국, 중국 등지에서 부진하며 일제히 저조한 실적을 냈고요. 그러다 보니 명품 파티는 끝났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1인당 명품 소비 금액 세계 1위란 조사 결과가 있을 만큼 명품 열풍이 불었다. 1인당 명품 소비 금액 세계 1위가 어딘가 했더니 우리나라였네요. 이 국내도 상황은 비슷하다고 하고요. 그래요? 명품이 주로 유통되는 백화점의 명품 매출 성장이 0%대로 사실상 정체 상태입니다. 전체 매출 중 명품 비율이 30%대인 백화점 3사는 모두 2분기 영업이익이 20% 이상 줄었네요. 업계에서는 코로나 봉쇄 시기가 억누르고 있던 구매 수요를 과감한 소비로 폭발시키는 이른바 보복 소비 현상이 끝났고 고물가와 희소성 감소 등 이유로 수요가 계속 줄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이유까지 나옵니다.
주요 업체들은 표면적으로 보복 소비 현상이 끝나고 이제 매출이 정상화돼 가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어디 나가지를 못하니까 여행 갈 때 쓰고 식당 가서 써야 될 돈을 명품 소비를 했다면,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약간 오히려 약간 비정상적인 그런 매출 상승이 있었다라는 얘기고, 지금은 오히려 지금 정도 나오는 게 오히려 정상이라는 그런 얘기네요. 하지만 한편에서는 업체들이 매출 상승에 급급해서 물 들어올 때 노젓기식으로 제품 수를 크게 늘린 게 오히려 패착이다. 명품이 희소성의 가치를 훼손당했다는 것인데, 미 포브스지는 주요 기업들이 가격을 낮춰 접근성을 높인 상품을 크게 늘리면서 매출을 늘렸지만 명품 비즈니스의 특성인 희소성과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해서 명품 제품의 위상을 위태롭게 만들었다고 했네요. 해외 업체들에 따르면 세계 명품 중 60%는 초부유층이 아니라 명품을 통해 뭔가 얻어내기를 열망하는 상대적 저소득층 고객들이 산다고 합니다. 명품 가치가 떨어져 이 60%가 빠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이기도 하고, 세계 2위 국가인 중국 내수 침체도 세계 명품 산업의 악재로 꼽히기도 한다고 하고요. 미국 시장이 주춤한 상태에서 중국 시장이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중국의 경제 지표가 그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사라져가는 오픈런, 국내도 명품 부진이라고 돼 있고, 국내 백화점 3사의 명품 매출을 집계한 결과 6월은 동월 대비 0.9% 오르는 데 그쳤고, 지난 4월에 4.5, 5월에는 1.9로 이렇게 낮아지는 모습이 보였네요. 작년에는 연간 명품 매출 성장률이 20.5%나 됐다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중국인들의 한국행 단체 관광이 명품 매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희망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국내 백화점들은 기존 명품보다 가격대가 상대적으로 낮은 고급 브랜드를 준명품, MZ세대가 좋아하는 브랜드를 신명품으로 분류하고 관련 매장을 늘리는 등 대응에 나섰다고 합니다. 가격을 낮춰서 부담을 줄이고 새로 희소성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몸의 심박 순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화이팅 하시는 한 주 되시고, 내일 8.15 국경일이라서 하루 쉬고 저는 수요일 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세장이 도래했는데도 왜 내 주식은 안 올라가지? 이제는 강세장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동시에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참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겸비를 했을 때 정말 투자의 고수가 되고, 강세장에서 돈을 벌 수가 있고, 약세장에서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